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와겸유돌 사상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20여 곳의 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혈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와겸유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어떠한 괴혈도 어느 한 곳에 귀속시킬 수 없다면 참다운 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와혈은 오목한 둥지 같은 모습이고 겸혈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집게처럼 된 형태이고 유혈은 여인의 젖가슴 같은 모습이고 도렬은 평지의 불쑥 솟은 형태를 말합니다. 먼저 와혈입니다. 일명 소쿠리혈 혹은 제비집 같다 하여 연소혈이라고 하며 양쪽의 능선이 감싸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대체로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입니다. 와혈에서 중요한 것은 2개의 능선 중 하나는 좌향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현능사라고 합니다. 만약 2개의 능선 모두가 좌향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용맥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와혈은 대체로 산칠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횡령이라 합니다. 이때 기맥이 90도로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반발력을 받쳐주는 버팀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귀성이라 합니다. 횡령은 뒤편이 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혈 뒤편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필요한데 이를 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령으로 혈을 맺을 때는 귀성 또는 낙산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치지 않는 지형이라면 굳이 낙산이 없어도 됩니다. 낙산은 너무 멀리 있으면 바람을 막을 수 없으니 낙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산은 혈 뒤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지나치게 높고 큰 것은 혈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마땅치 않습니다. 경기도 안성에는 오빈묘가 있습니다. 전국의 풍수인들에게 와혈의 교과서로 불리면서 마치 순례코스와 같은 곳입니다. 오목한 지형에 소쿠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전형적인 와혈이라고 합니다. 묘 우측에는 현능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와혈의 교과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묘 뒤편에 용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용맥이 있다면 산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것은 오목한 웅덩이에 지나지 않는 허화입니다. 오빈묘 이후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자때 이후로 한미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된 혈은 부기 겸전하여 많은 인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오빈묘와 쌍둥이처럼 닮은 것이 정영방묘입니다. 이것도 와혈의 명당이라고 해서 많은 풍수인들이 답사하는 곳입니다. 묘를 쓴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당시에는 이런 지형을 선호했던 모양입니다. 이곳 묘의 물길은 낙동강이 크게 등지고 빠져나갑니다. 평시에는 그토록 물길을 중시하면서 이곳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묘 이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선생은 생전에 4아들 15손자를 두지만 그 후 점차 한미해지고 있습니다. 명당의 발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2묘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소쿠리처럼 오목한 지형에 묘가 위치했습니다. 둘째, 묘를 감싸준 현능사가 있는데 그것이 와혈이라 생각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셋째,
그러나 정작 음택에서 가장 중요한 용맥이 없습니다. 넷째, 빗물이 고이는 지형이어서 묘소 주변이 늘 습하고 사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와중미유라 했으니 오목한 지형에서도 혈천은 볼록해야 합니다. 두 곳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옥녀단자로 불리는 정사묘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조선의 8대 명당, 영남 최고의 명당, 와혈의 대명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두 개의 능선 사이에 자리했기 때문에 와혈이라 부르는데 정작 묘석까지 이어지는 용맥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도외시한 채 화려한 형상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청풍김씨 김징묘입니다. 당판만 보면 유혈이지만 주변 국세로 보면 와혈입니다. 전순편에서 소개했지만 묘 아래 전순의 형태가 온전한 곳입니다. 우측의 현능사가 가까이서 감싸주어 제비집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 이후 6명의 정승을 배출합니다. 민기묘입니다. 멀리서 보면 나지막한 능선에 둘러싸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명혈이라 하기에는 다소 왜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미미한 용맥에 자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와중미유란 이와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아래 전순에는 후손의 묘가 자리했습니다. 묘석까지 이어지는 용맥을 자세히 보면 미미한 포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교재에서는 승금이라 표현했습니다.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현상인데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이것묘는 평범했을 겁니다. 승금이란 미세한 변화로 보일 듯 말 듯한 포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한가롭던 낚싯대가 느닷없이 찌가 한마디 올라와 체임질했더니 월척이 낚인 것처럼 신기하고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이묘 이후로 3대 연속 장운과 9대 연속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면서 구한말 최고의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미미하지만 용세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겨울의 답사에서 뒤편의 용맥을 보아야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민기묘는 정면의 문필봉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빼어난 봉우리와 마주보는 것을 택기특달이라 합니다. 택기특달 사례는 김성우 장군묘, 황균비묘, 부석사, 봉정사 등의 안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겸혈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겸혈은 두 개의 지각이 나누어지는 합곡초에 생기는 형태입니다. 겸혈의 두 지각은 반드시 당판에 붙어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각이 당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어졌다면 올바른 겸혈이 아닙니다. 이때 물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면 우측 지각이 길게 이루어져 물빠짐을 거둬주어야 더욱 좋습니다. 참고로 와혈과 겸혈은 드뭅니다. 그 중에서도 겸혈은 더더욱 드물어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곡초라고 해서 오목한 계곡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추가 떨어진 것처럼 당판이 볼록해야 합니다. 이를 겸유낙조사라 했습니다. 겸혈의 원칙입니다. 다음 사항은 같은 장소를 20년간 수십 번 답사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두 지각은 반드시 당판에 붙어서 나와야 합니다. 처음에 말했지만 당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각이 형성되었다면 겸혈이 아니라 와혈이 됩니다. 두 지각은 같은 높이에서 파생되어야 합니다. 만약
두 지각의 높이가 다르면 당판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 혀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지각은 상하좌우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당판을 감싸고 차분하게 멈춰야 합니다. 두 지각 중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혀를 감싸는 모습이 됩니다. 두 지각은 서로 오므려 주어야 합니다. 두 지각이 벌어지면 혀를 등지고 달아나는 형태가 됩니다. 두 지각이 벌어지면 빗물이 길게 빠지고 그 사이로 골바람이 치게 됩니다. 이러한 겸혈의 지각은 숯불과 같다고 해서 우각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지각 사이에는 전순이 있어 통통해야 합니다. 겸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 전순이 없으면 용맥을 타지 못했으니 계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혈과 겸혈에 대해 실수하는 것이 전순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A는 전순 부분이 일자이고 B는 오목하기 때문에 중심점이 없습니다. 당연히 전순이 없는 것이며 능선이 갈라진 계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C는 두 지각 사이에 전순이 있으니 좌향은 입수 꼭지점과 전순을 연결하면 됩니다. 겸혈의 전순입니다. 두 개의 지각 사이에 전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의 지각은 전순을 감싸고 있으며 높이가 균등한 상태입니다. 방금 보았던 겸혈의 당판입니다. 나무가 있던 지점에 묘가 있었으나 이장에 같습니다. 두 개의 지각은 이곳 당판에서 파생됩니다. 입수 꼭지점과 전순을 연결하면 그것이 곧 좌향선이 됩니다. 안성 덕봉리 해주시 묘역에는 겸혈의 교과서로 불리는 묘가 있습니다. 묘 좌우의 능선이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묘는 두 개의 능선 사이 계곡에 있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피상적인 모습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계곡이니 무맥지라고 합니다. 택당 이식의 좁으며도 좌우의 능선이 감싸준 듯 보이기 때문에 겸혈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활동하던 이의신, 박상희, 두사충 등이 길지라고 평가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경사가 가파른 가지 끝에 매달리듯 씌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괴혈이라도 용맥이 아닌 가지에서 옹색하게 생기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조선 풍수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데 왕실의 풍수가 그러하니 너도 나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는 모순이 벌어지게 됩니다. 옛 풍수인들에 대한 신비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우리의 풍수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택당 이식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개의 능선 사이에 자리했기에 겸혈로 불리는 곳입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오목한 지형을 선호했던 모양입니다. 공주 마곡사 입구에는 겸혈로 불리는 묘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다니면서 겸혈을 공부한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자리에서 혈의 가보는 누구나 평할 수 있지만 즉흥적인 결론보다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중요해서 그 거짓됨의 이유를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곳입니다. 풍수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산을 빨리 보지 말고 쉽게 보지 마십시오. 서서히 차근차근 볼 것이며 시차 간격을 두고 여러 번 가서 반복해서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볼 때마다 틀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도 다독과 정독이 있듯이 산을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많은 곳을 보아서 여러 가지 형태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오르면 하나의 혈에 대해 극히 세밀하게 분석하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유혈입니다. 혈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상분하합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느다란 용맥 끝에 과일처럼 맺힌 곳을 말합니다. 상분하합은 비단 유혈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모든 혈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상분은 입술 지점에서 좌우로 벌어지는 것이고 하합은 전순 끝에서 산이 합쳐지며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기맥이 산 끝에서 농축된 것이니 가느다란 용맥과 비교해 살찐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성호 장군묘를 멀리서 보면 상분하합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산줄기 끝에 호박처럼 혈이 맺힌 곳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기맥이 크게 농축된 상태입니다. 평지에 불쑥 솟아서 도렬처럼 보이지만 유혈에 해당됩니다. 쌍유혈로 불리는 정몽주 이석형 묘입니다. 정몽주 묘에서는 묘 뒤편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석형 묘에서는 용맥이 두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로 기둥이 크게 달라지는 곳입니다. 자세히 보면 포은선생묘 능선이 약간 높고 긴 곳을 볼 수 있는데 이석형 묘를 감싸준 내백호가 됩니다. 쌍유혈은 길이가 같아야 하는데 정몽주 묘는 길고 이석형 묘는 짧아서 쌍유혈이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기계유씨 묘입니다. 주산론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용맥 끝에서 두툼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분하합은 이루어졌지만 전순이 길게 늘어진 편입니다. 이번엔 도렬입니다. 도렬은 주산에서부터 이어진 맥이 평지까지 길게 뻗어서 작은 구름처럼 솟아 혈이 맺힌 것으로 흔히 사두혈이라 부릅니다. 도렬은 독산과 모습이 흡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독산과 도렬의 차이점은 솟구친 지점에 지각의 유무를 보고 판단합니다. 독산은 가지가 없고 도렬은 좌우에 가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각 지방마다 이러한 형태의 묘가 신비스러운 말과 함께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두가 독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들어서기 전에 논 한가운데 있던 묘로 전형적인 독산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경관이 탁 트인 곳이며 묘를 쓸 당시 세독계나 하던 집이었으나 그 후 몰락하여 현재는 묘의 관리조차 부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렬이 표범 같은 강해백 묘입니다. 주산에서부터 용맥이 기복 변화를 거치면서 이어지다가 구릉 정상에 유두와 같은 모습으로 묘가 쓰여져 있습니다. 도렬은 바람을 맞기 쉽기 때문에 주변에 국세가 둘러주어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도렬이 장막 같은 둘러짐이 없으면 참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묘 뒤편에서 좁게 묶어준 후 힘있게 상승하고 그 부분이 말이 먹덜미처럼 매끈합니다. 밑에서부터 치고 오름이 망설임 없어 경쾌합니다. 만약 치고 오르는 모습이 좌우로 꿈틀대면 정상적인 도렬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주광씨 문중에서는 이곳을 연화부수형이라 부르며 손잣대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합니다. 청풍김씨 시조 김대유 묘입니다. 조선의 8대 명당 중 한 곳으로 불리면서 많은 별칭이 있습니다. 봉황포라는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
선인무수는 신선이 춤을 추는 형태, 옥녀탕금은 옥녀가 가야금을 켜는 형상, 금계포라는 금딱이 알을 품은 형국, 천마등공은 천마가 하늘로 오르는 모습, 상운봉일은 상서로운 구름이 해를 받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별칭만큼 묘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란 뜻입니다. 김대유 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성사진으로 보면 용맥은 횡령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일 경우 뒤편에 귀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봉우리에 비해 묘가 있는 봉우리가 지나치게 큽니다. 뿌리보다 열매가 큰 모습이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과협은 용의 참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과협천은 30m가량의 장엽이 있지만 학슬이나 포가 없는 직룡의 상태입니다. 과협처의 암석은 박한이 이루어지지 않아 험하고 추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곳에서 묘에 대한 평가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협처에서 치고 오르는 모습은 한 번에 경쾌해야 하지만 이곳은 억지로 오르는 듯 꿈을 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등사흉이라 하며 불길하게 여깁니다. 당판의 문제점입니다. 묘는 넓은 당판의 중심을 지나 3분의 2 지점에 위치하여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불안정한 모습이고 당판에서는 4개의 가지가 뿔뿔이 형성되면서 중구난방입니다. 또 전순 부분이 오목한 형태로 하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묘 앞의 전경입니다. 수많은 봉우리가 보이는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묘 좌우에서 나온 물길이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운데 도로를 물길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이곳 묘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 탓에 끝까지 부실합니다. 도료는 우뚝 솟아 화려하기 때문에 자칫 유혹당하기 일쑤인데 좀 더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고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새가 오다가 멈추는 곳이 기가 온전한 땅이다. 혈은 산줄기 용맥이 멈추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누어지는 것은 있지만 아래에서 합쳐지는 것이 없으면 재혈할 수 없고 합한 것은 있지만 나누어지는 형상이 없으면 의지하기 어렵다. 모든 혈은 입수에서 양쪽으로 벌리고 전순에서 합쳐지는 상분하합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성이 지나치게 크면 본신의 기운을 빼앗는 겁니다. 귀성은 횡령에서 뒤를 받쳐주는 역할이므로 공과 같은 형상이면 족합니다. 만약 기성이 길게 늘어지면 기맥이 분산되는 것이므로 좋은 털을 만들지 못합니다. 혈 뒤편은 오목한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혈 뒤편이 오목하면 바람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횡령일 경우 혈 뒤편에 귀성이 있어야 합니다. 와혈에 공 같은 받침이 없으면 허화이고 겸혈에는 우각이 없으면 가짜이다. 구첨은 볼록한 형상의 당판으로 와중 미유를 말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구첨을 매화 또는 1.영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혈에는 반드시 당판에서 이루어진 2개의 지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은 당판 아래가 부실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판 아래는 전순이 든든하게 받쳐 주어야 합니다. 혈은 앞이 높거나 뒤가 낮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혈은 전순을 만들면서 선이 멈춰야 하고 다시 솟아올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혈 뒤편이 허해서도 안 됩니다. 혈이 큰 것은 대부분 산줄기 중간에서 이루어지고 남은 기운은 앞으로 나아가 성곽을 이룬다. 혈을 맺고 남은 산줄기는 계속 진행하여 청룡백화 등의 호종사가 되어 겹겹으로 혈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땅은 깊숙한 방에 있는 미녀와 같아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쉽게 보이는 것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니 대부분 가짜라는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와겸유돌 사상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와혈과 겸혈, 도료의 판단에서 착오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어떤 혈이라도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용과 혈에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